실록에 기록된 조사이의 난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사이의 난은 1402년에 있었던 일로 태상왕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 사이 정치적 갈등의 절정을 찍은 사건입니다. 조사이라는 인물을 대표로 일어난 반란이었지만 그 뒤에 이성계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배다른 형제들과의 갈등, 그리고 동북 형제들과의 갈등을 마치고 이젠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치닫게 된 것이지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공적으로는 조선의 왕실 세력과 조사이의 반군 간의 전투였습니다. 양 진영의 대표는 왕실 측의 태종, 반란군 쪽의 조사이, 그리고 태조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것으로 끝인데요.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 이제 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자 이성계는 개경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죠. 수시로 궁 밖으로 행차를 했는데요. 그것도 밤중에 행차를 하는 바람에 태종이 인사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개경의 궁을 떠나서 소요산 옆에 아예 궁을 짓기까지 하죠. 한편 영락제가 새로운 황제가 되어 명사신들이 조선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개경에서 조선의 새로운 임금 태종과의 만남에서 명사신들이 조선의 개국군주인 이성계를 찾습니다. 그런데 태상왕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궁에 계시지 않고 행차 중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명사신들은 태조 만나기를 청합니다. 이들은 일부러 이성계가 머물고 있는 양주의 회암사까지 방문합니다. 그런데 사신 중 한 명인 온전이 금강산을 둘러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태조는 지금은 얼음이 얼어서 가기 어려울 거다 라고 했지만 옆에 한 중이 오히려 이때가 둘러보기 가장 좋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에 명사신은 금강산 구경을 떠났죠. 그리고 며칠 후 다시 10월 27일에 온전히 돌아오자 이성계가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종도 풍악대와 별시위를 보냈는데요. 그렇게 잔치를 마치고 별시위가 복귀하려는데 태조가 갑작스럽게 동북면으로 가겠다며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별시위의 변현이 말하길 주상께서는 전하께서 명사신을 보려고 하시기 때문에 신들을 보내어 시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 멀리 돌아가실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경비와 식량이 준비되지 않아서 멀리까지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내가 기른 군사인데 지금 어찌 나를 배반하느냐 하고 태조가 눈물을 보이니 마지못해 이성계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이방원이 보낸 경호 병력을 데리고 동북면 행차에 호위 역할을 맡게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당황합니다. 아버지의 행선지가 이상했기 때문이죠. 태종은 지신서를 보냈는데요. 명사신들이 모두 뵙기를 원하오니 돌아오셔서 사신들과 접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명사신들도 태상왕을 뵙길 원하니까 개경으로 돌아와 달라는 태종의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이성계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사신이 오면 보고 반드시 가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이성계의 행보에 이방원은 무척 예민하게 반응했는데요. 이방원이 이를 두고 얼마나 사람을 보냈는지 실록에는 사람의 행렬이 길에 있다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동북면은 이성계의 베이스 캠프였기 때문입니다. 태종이 환관 김완을 보내 태조의 동북면 행차 이유를 물어보니 동북면의 선조들의 능에 참배하고 금강산 유람을 할 생각이다. 후손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고 죽은 뒤에 무슨 낯으로 조상들을 뵙겠는가. 하지만 이런 이성계의 말과는 달리 때마침 동북면의 안변부사 조사이가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이어서 개경에 전해집니다. 조사이는 신덕왕후 강씨의 친척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조사이의 거병 명부는 신덕왕후 강씨를 위해서 자신이 원수를 갚겠다는 것이었죠. 이에 태종은 상호군 박순을 보내 도순무사 박만과 동북면 수령들에게 조사이의 난에 합류하지 말 것 이것을 권유하게 했는데 살해당하고 맙니다. 반란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죠. 박만은 동북면의 불안정에 병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로 2차 왕자에 난 당시 이방관 측에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이방원의 반대편에 있던 인물이죠. 이후 박포와 같은 부류로 평가되어 변방고을로 유배되었지만 무장으로서 동북면의 정세가 불안정했기에 태종은 박만을 다시 불러 동북면 도순문사로 임명했습니다. 박만은 동북면으로 떠나기 전 이성계를 찾아갔습니다. 동북면 사람들은 모두 내 형제들이다. 경에 가서 편안하게 어루만져주면 좋겠다. 신이 마땅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울면서 대답하는 박만을 이성계는 웃으며 흡족해했죠. 이렇게 박만은 태종 이방원과 반대편에 있던 인물이고 동북면으로 떠나기 전 이성계와의 만남으로 이번 조사의의 거병에 이성계가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성계가 사전에 박만과 안변부사 조사이와 입을 맞추고
동북면으로 간 것이 분명해진 것이죠. 이는 이방원에게 치명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이성계는 태상왕, 그러니까 개국군주입니다. 이성계 자체가 조선왕조의 정통성일 텐데 이성계가 적으로 이방원을 규정하는 순간 태종은 역적이 되는 겁니다. 이에 태종은 조치를 취합니다. 우선 조영무를 동북면,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 도통사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빈을 서북면 도절제사로, 이천우는 서북면 안주도 도절제사로, 유양은 풍해도 도절제사로 삼았는데 이는 전국의 군사체제를 정비하고 병권을 확고히 한 것이었죠. 그리고 조사이의 측에 붙은 박만을 대신하여 동북면의 도안무사로 김영렬을 새로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군사력에 대한 이방원의 철저함이 돋보이는 대목이었죠. 동북면의 조사이를 비롯한 반란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지지 않도록 예방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1월 13일 조영무, 이천우, 김영렬, 이기철 등이 동북면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틀 뒤인 15일에는 권총을 경기 좌우도 절제사로 삼고 김영렬을 돕도록 지원했지. 하지만 생각보다 태종에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18일 결국 태종은 직접 병조에 나가 전투를 총괄했지요. 이때 태조는 서북면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이 동북면뿐 아니라 서북면까지 군사를 확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태종은 이천우를 서북면으로 출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를 간파하고 있었던 조사이 측은 매복하고 있다가 급습하여 승기를 잡았지요. 이천우 측은 패하여 100여 기의 기병 중 10기 남짓의 기병만을 데리고 후퇴할 수 있었죠. 11월 24일 조사이는 덕주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태종 측의 이천우, 자성, 이비는 강동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패배가 이어졌습니다. 후퇴한 지은주사 송전이 전하길 이천우가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오면서 보니 조사이의 군사 중 40, 30, 20여 명씩 떼지어 도망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패배 소식이 들어왔지만 태종은 이 보고에서 승산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곧 이거의, 이숙번, 민무질, 곽충보와 같은 무장들을 총동원해서 출전시켰습니다. 11월 27일 조사이 측 군대가 살수가에 주둔 중이었는데요. 이때 태종 쪽의 김천우가 조사이 측에 체포되어 말하길 조영무가 동북면으로 향하고 있고 이천우, 이빈, 김영렬, 최은혜 등은 맹주에 이르렀고 또 황주와 봉주 사이에서 군사 4만여 명이나 나왔는데 이를 어떻게 맞서려 하는가? 라고 말하자 조사이 측의 진영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조사이 측은 한정된 병력 안에서 싸워야 하는데 관군 측은 계속해서 병사가 추가 충원되고 있다는 얘기로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이 작전이 먹혔습니다. 조사이의 진영의 병사가 밤중에 군막에 불을 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은 관군의 급습인 줄 알고 혼비백산 흩어져 버렸죠. 도망하는 중에 어둡다 보니까 얼음이 깨져서 수백여 명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일로 조사이의 반란군이 타격을 입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위를 잡은 태종은 태상왕에게 사람을 보내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성계와 관계가 좋은 이서와 승려 서로를 보내 이성계를 달래려고 했죠. 이미 반란군의 패배는 확실시되었고 이서와 서로의 설득이 납득되었는지 다음날 개경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조사이의 난에 주모자로 언급되는 조사이는 안변으로 돌아왔다가 김영렬에게 포위당해 체포됩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순위부에 갇혀있다가 조사이를 비롯한 일당이 참수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생각보다 마무리가 되게 허탈한데요. 이 실록의 기록만 봐서는 이성계가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건이 맞는지도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태종이 조사이의 난을 이성계가 일으키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난이 진압이 되긴 했지만 태상왕이 현재 태종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위의 근본인 정통성에 훼손을 입은 것이죠. 게다가 국왕이 태상왕을 상대로 군사적 대응을 한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남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왕자의 난에서는 이방원에게 자신의 사람들을 모두 잃어버린 상실감이었지만 이젠 아들과의 정면 승부에서 대놓고 패배하고 만 것이었죠. 더 이상 분노할 기력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격동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서 남은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왕자의 난을 시작으로 조사이의 난까지 이젠 혈연 간의 왕위 문제는 끝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왕위는 곧 권력 다툼은 혈연 간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죠. 다른 암초가 태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